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입니다. 이 참 말은 간단하지만 이 말들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를 중립하겠다는 것은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 건가, 아주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은 어쨌든 현재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고,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전환적 뉴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전환적 사회적 합의 뉴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이제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이런 것입니다. 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기후 변화가 아주 예측이 안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폭염도 있을 수 있고 산불도 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나 미국이나 또 가뭄, 또 미세먼지, 재작년에 우리 또 굉장히 미세먼지로 하여튼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뭔가가 지금 기후가 그 전에와는 좀 다른 어떤 예상치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경제 포럼인데, 다보스 포럼의 주제들이 요새는 꼭 기후 환경 문제가 이게 들어가는 거죠. 왜 경제에서 기후 환경 얘기를 하느냐? 기후 환경 문제가 이제는 메인스트림 이슈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주요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한데, 저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커런트 폴리시 하면은 Y축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얘기하는 것이고, X축은 이제 연도가 나오는 거죠. 연도의 맨 끝은 2030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1.5도씨 이상이 상승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인 합의들이 조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5도씨 상승을 막으려면 현재와 같은 이제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면 배출하는 양의 한 반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2021년인데 10년 후에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반으로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2100년도에 온도가 한 3도 내지 4도 상승하겠다. 3도에서 4도 상승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구의 생태계가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의 지난 100년간의 연평균 온도 이 변화를 보면은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전 세계 평균이 0.9도라면 그거보다 좀 높다 그래요. 이제 어떤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온도 상승들이 이제 우리 생태 시스템이 감당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탄소 중립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내보내고 있느냐? 총량으로 치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적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아마 인구수가 있으니까 총량으로는 이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1인당 배출량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11.8, 12톤으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13 넘어가서 거의 14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중국 최근에 이제 경제 발전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중국도 많아지고 세계 평균은 한 1인당 4톤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순위들이 나오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그런데 1인당 배출량은 높고 GDP당 배출량은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 구조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외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편이고 석탄 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고 에너지 가격은 싼 편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 위기가 아주 가장 첨예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작년이죠. 작년에 뭐 태풍도 많았고 장마도 길고 그거 하나에만 보고 기후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왜 그러면 갑자기 탄소 중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되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기후 재난의 빈도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기후 위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현재와 같은 경제 발전 경로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이제 문제 제기 또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새로운 어떤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공감대 형성이 이제 이후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배경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정부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작년에 발표되기까지의 좀 그 전에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일단 2015년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쭉 발전해 오다가 이제 중요한 계기는 중국이 9월에 206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것은 아주 큰 이제 사건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이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데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어떻게 이걸 발표를 했지? 상당히 국제사회에 이제 일부 충격이기도 하고 좀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시기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조건들이 이제 또 존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중립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 대응인데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 중에 뭐 쉽게 생각하면 일단은 기후 위기가 온실가스에서 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실가스 당장 감축한다고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태 용량을 증전해서 어쨌든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먼저 탄소 중립, 아까 세 가지 어떤 방향 중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려면 우리나라 사회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한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방향은 일단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 이제 여기서는 재생에너지를 적어놨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산업구조 조정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자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이제 최근에 패턴들을 보면 이게 좀 여기 색깔로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 세계 그 CO2 발생량 하면 이게 350억 톤 뭐 이렇게 정도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밑에 것부터 이제 하면 석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이 44%,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오일, 가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화석연료의 종류가 될 텐데 어쨌든 석탄을 줄이지 않고서는 힘든 거 아니냐. 이제 그다음에 물론 석유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가스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석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데이터는 제가 여기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우리 노동훈 박사님 와 계신데 조용성 원장님 자료입니다. 제가 뺏어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1990년부터 기후위기 얘기는 나왔었고 이제 그 온실가스 얘기도 나왔는데 1990년도에 전 세계의 화석에너지 비중이 81%였습니다. 지금 2017년, 2020년 뭐 비슷할 겁니다. 30년 동안 우리 국제사회가 노력을 했는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똑같아요. 81%. 도대체 뭘 한 건가, 국제사회는.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가면 OECD는 이제 화석연료가 84에서 79로 줄었고, BOECD는 이제 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줄인 만큼 개발도상국에서 늘려서 전 세계로 보면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온실가스 감축이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인데 이 Y축을 보시면 이게 숫자가 많긴 하지만 이게 7억 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뭐 7억 톤이 약간 넘은 것 같죠. 그러면 색깔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표시를 해놨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에너지 연료 연소, 에너지 산업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연료 연소 제조업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가지를 차지하면 이게 얼마나 되나요? 50, 60%가 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산업이든 이제 그러니까 전력 맨 밑에 있는 거는 전력 생산이고요. 전력 생산할 때 이제 어쨌든 화석연료, 석탄이든 가스를 태워야 되니까. 그 다음은 산업시설이 돌아가려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게 높은 온도에서 반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료를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돌아가려면 전기를 생산하려면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산업이 돌아가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위는 이제 수송 부분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려면 어쨌든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그 산업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산업 공정에 들어가는 화석연료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죠. 이 그림도 조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이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3억 토우라고, 이제 토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톤의 그 석유를 이제 태웠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칼로리 양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쭉 있는 게 전기 생산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전기 생산이 이제 뭐 산업에 쓰이고 가정에 쓰이고 수송에 쓰이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을 여론으로 태워가지고 산업에 쓰이고 가정에 쓰이고 수송에 쓰이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료로 산업체에 사용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대책이 다 마련이 돼야지 되지,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조금, 산업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44%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그 산업 부분의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1차 금속 산업 했는데 이제 철강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데 화학하면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정유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탄소 이제 고에너지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량을 줄이면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의 수용성은 어떠느냐? 국민들의 수용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 사용량이 줄고, 또 올라야지 에너지 효율 어떤 기술들이 또 개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철강 부분은 이제 철강이라는 게 철산화물이라는 걸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O를 빼내려면 이제 CO2를 빼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철강을 생산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제 CO2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가장, 근데 철강 부분에서 9천만 톤 가량, 7억 톤 중에 9천만 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철강 산업은 이제 그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로는. 이런 문제가 철강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에도 마찬가지죠. 석유화학 산업의 그 합성 수지, 고무, 뭐 섬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제품의 원료로 이제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면 이제 그 화석연료, 그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매스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이제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멘트도 이제 있죠.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석회석을 기반으로 한 건데, 석회석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시멘트화하는 과정에서 CO2를 내보내야지 시멘트가 되는 거니까, 시멘트 산업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제 CO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거 세 개만 합쳐도 7억 톤 중에 2억 5천만 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분야의 CO2를 줄이는 것도 각각의 어떤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 외국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그린 뉴딜이 민주당도 이제 뭐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어떤 이제 정책들이 아주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35년 발전 부분 탄소 무배출, 뭐 2035년 건설 부분 배출량 50% 감축.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의욕적인 그 기후 에너지 공약을 현재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 더 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러한 기후 목표들을 자기네만 이제 하면은 자기네 산업 경쟁력들이 이제 그 약화되니까 무역 정책과 연결을 해서 이제 탄소 조종세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수출 의존도가 큰 해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유럽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EU의 국정 아젠다 제1 아젠다로서 이제 기후 변화, 환경 위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EU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더 의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목표들이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순환 경제, 화학 물질 관리, 뭐 스마트 수송, 생태계 복원 아주 전 분야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의욕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2050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하게 될 때 어쨌든 기존의 산업들의 아주 대대적인 전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들이 현재 비용들보다 더 크니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유럽도 아까 미국이 탄소 국경세, 탄소 조종세를 이제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EU 국가들도 탄소 국경세를 하여튼 이제 만들어서 무역 규제에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이런 발빠른 큰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냐? 내부적인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욕구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어떤 그 환경단체나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본인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거를 막 전개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부의 어떤 이 급속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최근에 이런 발빠른 변화들은 외부적인 요소가 증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 관련된 이 입법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 법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어떤 그 노력들이 조만간에 어떤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상세한 내용인데 시간상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발표를 하고 그 선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3대 정책 방향이 어쨌든 산업 구조, 경제 구조가 변하지 않고서는 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변하게 되면 그 고에너지 어떤 산업 구조가 저에너지 이제 산업 구조, 저탄소 산업 구조로 바뀌려면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이 이해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할 거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참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들이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이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에 이제 했던 것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전 전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올해 이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선언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한 논의가 저는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2050 하면 한 30년 후니까 뭐 어떻게 찬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또 정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2030년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현재로는 17년 대비 24.4%를 줄이자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달성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거였는데 현재 이거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소화해내야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아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좀 복잡한 편인데 올해 추진되어야 할 그것들이 21년 뭐 1분기, 4분기 하면 분야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 부처에서 다 준비돼야 되니까 이런 엄청난 그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과 관련된 논의가 올해 이제 대기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이 이제 지난 작년 5월에 발표되고 7월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그 안들을 보면은 이제 도시의 녹색 전환, 또 에너지 전환, 산업의 녹색 전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7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73조의 돈이 이제 투입이 돼서 물론 여기서 이제 국가 재정은 42조긴 한데 투입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녹색 전환과 같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66만 개를 창출하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세금만 쓰고 이게 도대체 나몰라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참
국가로서는 안 좋은 거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전환의 기회는 놓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작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그린 뉴딜 발표를 하셨고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 그러니까 그린 뉴딜의 목표 자체가 탄소 중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적 뉴딜이 그린 뉴딜인데,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탄소 중립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 뭐 세부적인 과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나와 있고, 이런 과제들이 이제 10대 과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뭐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 뭐 신유망 산업 육성, 뭐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계획이 짜져서 진행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해 당사자, 산업이면 산업, 또는 학계면 학계, 전문가면 전문가, 지역 주민이면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를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그린 뉴딜 연관해서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 에너지 시장에 대한 뭐 지금 문제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데 시장의 구조 개편 없이 그 돈만 풀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LEDS 저탄소 장기 그 발전 계획도 탄소 중립이 상당히 많은 기술 혁신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혁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소 포집 기술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철강 그 산업에서의 수소 환원 기술도 있고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고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뉴딜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들한테 정부가 결정을 하고 당신은 따르기만 해 이래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방향은 그럼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어떤 그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되는 것을 꼼꼼하게 요소별로 따져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에너지 전환, 뭐 신산업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또 뭐 재정 투입, 개혁, 또 포용적 요소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이제 비전 체계로 요건 저희 기관에서 만든 건데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선도 국가, 탄소 중립 및 국토 생태 용량 순증, 그리고 이게 기술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녹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포용적 전환이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결국 이러한 모든 방향이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와 같은 녹색 경쟁력, 소통과 참여, 이제 그 어떤 생태 공장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쭉 방향을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말씀드렸고 도시 공간을 그린 스마트 시티로 조성.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전기차 사업도 있고 수소차 사업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도시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내연기관차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뭐 생태 공간의 확충. 결국은 어떤 이제 도시 공간이 우리 그 지역 주민 또는 국민들이 행복한 공간, 자연과 공존하면서 행복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녹색 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화 또는 경제의 녹색 전환,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전환, 녹색 전환 추진 기반 확립,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이 현재 어떤 기후 위기 이슈 또는 탄소 중립 이슈가 이게 어떤 그 진영 이슈로 전환해서 발전하는 것에 대한 그 우려를 제일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몇 가지 요소들은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몇 가지 요소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갈등들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탄소 중립은 정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와 지구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 소통, 그리고 비전 공유 그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